노후의 한 재혼 때문에 73세 아버지는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저는 정혜우, 올해 72살입니다. 은퇴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은 하루가 좋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가 무료함으로 바뀌었죠. 혼자 먹는 밥, 혼자 보는 텔레비전, 혼자 마시는 차 한 잔. 모든 게 익숙해질 즈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죠. 뭔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이 없을까 찾아보다가 합창단 강좌를 발견했습니다. 음치인 제가 합창이라니 우스웠지만 그래도 사람들과 함께하는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첫 수업 날이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챙기지 못한 채 동사무소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누군가 제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더군요. 어머, 비 맞으시겠어요. 돌아보니 환하게 웃고 있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눈가에 주름이 있어도 참 밝은 인상이었죠. 저보다 키가 작아서 우산을 들어주느라 팔을 한껏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물러서려는데 이분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제 안경을 닦아주는 거예요. 물방울이 맺혀서 잘 안 보였거든요. 이제 보이시죠? 저도 합창단 수업 들으러 왔습니다. 그게 오미연 씨와의 첫 만남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미연 씨는 68살이었죠. 수업 시간에 보니 미연 씨는 정말 활발했습니다. 선생님이 발성 연습을 시키면 가장 큰 소리로 따라하고 쉬는 시간에는 다른 수강생들과 금세 친해졌어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미연 씨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었죠.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베이스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소프라노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연 씨가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알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져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미연 씨의 밝은 미소를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미연 씨는 미용실을 20년 넘게 운영했다고 하더군요. 몇 년 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뒀지만 지금도 동네 할머니들 머리는 집에서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혼자 계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는데 이젠 가끔 허전해요. 특히 저녁 시간이 길어서 말이죠. 저도 그래요. 딸이 있긴 하지만 자주 보지는 못하거든요. 결혼하고 바쁘니까요.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다 보니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합창 수업은 주 2회였는데 매번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차 한 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장에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죠. 미연 씨는 장 보는 솜씨가 대단했어요. 어느 가게 물건이 싱싱한지 어느 집 반찬이 맛있는지 다 꿰고 있었거든요. 혜우 씨는 요리 좀 하세요? 간단한 것 정도는 합니다. 라면이나 계란 프라이 같은 거요. 어머, 그럼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집에 놀러 오세요. 그렇게 미연 씨 집에 초대받아 갔어요. 정말 손맛이 좋더군요. 된장찌개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혼자 먹던 밥과는 차원이 달랐죠. 맛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밥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주 와서 드세요. 혼자 해 먹으면 맛없잖아요. 시간이 흘러 봄이 여름으로 바뀌고
여름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미연 씨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도 가까워졌어요. 젊었을 때 느꼈던 설렘과는 다른 편안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든 공원을 걸으면서 미연 씨가 말했어요. 혜우 씨, 저희 이렇게 계속 만나도 될까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지요? 글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혜우 씨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서요. 혼자일 때보다 행복하고요. 그때 저도 용기를 냈죠. 저도 그래요. 미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 네.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미연 씨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결혼이라니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 마세요. 아이들도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1년 후 봄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딸 유정이와 손녀 현수, 미연 씨 딸 도연이 참석했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축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걸 말이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미연 씨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따뜻했죠. 혼자 지낼 때는 느낄 수 없던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충돌은 생활 패턴에서 시작됐죠. 미연 씨는 새벽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침실 커튼을 활짝 열고 이불을 털고 거실로 나가서 소파 쿠션을 다시 정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화분에 물을 주는 소리까지. 저는 그 소리들 때문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죠. 미연 씨, 좀 더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이른 시간이잖아요. 어머, 죄송해요. 그런데 혜우 씨도 좀 일찍 일어나시는 게 어때요? 아침 공기가 참 좋거든요. 미연 씨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뭔가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생 느긋하게 아침을 맞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깨우고 라디오를 틀어서 뉴스를 듣고 그 다음에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게 제 아침 루틴이었어요. 며칠 지나자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혜우 씨, 아침마다 라디오 소리가 너무 커요. 저는 설거지하는데 집중이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볼륨을 줄일게요. 그리고 커피 내리고 나서 원두 찌꺼기 좀 바로바로 치워주세요. 개미가 꼬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올라왔어요. 결혼 전에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TV 시청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후에 뉴스를 보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루 종일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서 듣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미연 씨는 드라마를 좋아했죠. 혜우 씨, 오늘은 제가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요. 뉴스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보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양보했습니다. 부부가 되었으니 서로 맞춰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답답해졌죠. 제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연 씨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는 느낌이었거든요. 미연 씨, 저도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머, 그럼 제가 양보할게요. 하지만 이 드라마는 매일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혜우 씨 뉴스는 언제든 볼 수 있잖아요. 결국 또 제가 물러섰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충격은 목공 취미 때문이었어요.
저는 은퇴 후부터 작은 목공 작업을 해왔습니다. 베란다 한쪽에 작업대를 만들어 놓고 간단한 선반이나 소품함을 만드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주는 성취감이 좋았죠. 어느 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연 씨가 다가왔습니다. 혜우 씨,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뭐가요? 이 나무 깎는 일 말이에요. 톱밥도 날리고 냄새도 나고 베란다가 너무 어수선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공은 제게 마지막 남은 취미였거든요. 이거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어서요. 그냥 조금씩만 할게요. 그래도 집이 지저분해지잖아요. 저희가 같이 살잖아요. 좀 정리해 주세요. 미연 씨 말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실제로 작업을 하면 톱밥이 날렸고 나무 냄새도 났죠. 하지만 제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목공을 그만두라는 건 제 마지막 낙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알겠어요. 좀 더 깔끔하게 할게요. 하지만 미연 씨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혜우 씨, 정말로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이 목공소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전 미연 씨는 제 취미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한 번은 제가 만든 작은 서랍장을 보고 손재주가 참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럴까요? 혼자 살 때는 아무도 제 생활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를 크게 틀어도 커피 찌꺼기를 조금 늦게 치워도 목공 작업을 밤늦게까지 해도 괜찮았어요. 자유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미연 씨 기준에 맞춰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TV 채널 선택권, 심지어 취미 활동까지 점점 제 영역이 줄어드는 기분이었어요. 미연 씨의 세심함이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숨막히는 통제처럼 다가왔죠. 나는 손님인가?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미연 씨는 분명 아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생활하고 싶었을 뿐이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목공 도구들을 창고에 넣어뒀어요. 미연 씨는 깔끔해졌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죠. 베란다에서 내 작업대가 사라진 자리를 보니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무언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저는 미연 씨 눈치를 보게 됐고 미연 씨는 제가 불만스러워한다는 걸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 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참고 지냈죠. 이게 결혼 생활인가 싶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생활 패턴의 차이로 서로 눈치를 보며 지내던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저는 매달 25일이면 딸 유정이에게 30만 원씩 보내고 있었거든요. 유정이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요. 특히 현수 교육비며 생활비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결혼하기 전부터 해오던 일이라 당연히 계속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연 씨에게도 미리 말씀드렸고 그때는 당연히 그러셔야죠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혜우 씨,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미연 씨가 가계부를 펼쳐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미연 씨는 정말 절약형 성격이었죠. 마트에서도 할인 상품만 골라서 사고 전기 콘센트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뽑아두셨어요. 그래요?
어디서 돈이 많이 나갔나요? 글쎄요. 혜우 씨가 유정이한테 보내는 그 돈 때문인 것 같은데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연 씨, 그건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에요. 유정이가 혼자서 현수 키우느라 힘들어해서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살잖아요. 우리 생활도 생각해야죠. 미연 씨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딸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유정이는 제 유일한 혈육이고 현수는 제 손녀였거든요. 조금 줄여서라도 계속 보내고 싶어요. 유정이가 정말 어려워해서요. 혜우 씨는 저보다 딸이 더 중요하신 거예요?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연 씨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된 도리로서 저도 딸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도연이한테 용돈 안 줍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야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미연 씨 입장에서는 새 남편이 전 가족에게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유정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20만 원으로 줄여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연 씨가 감기에 걸려서 약을 사러 가게 됐는데 보석함에서 반지를 꺼내달라고 하시더군요. 병원비가 부족해서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오겠다는 거였어요. 미연 씨, 병원비 정도는 제가 낼게요. 굳이 반지까지. 아니에요. 제가 아픈 건데 혜우 씨한테 패 끼칠 수 없어요. 미연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할 수 없이 보석함을 열어드렸는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보석함 구석에 접혀진 서류가 하나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펼쳐보니 신용카드 대금 명세서였습니다. 잔액이 28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미용실 폐업 관련 비용이라고 적혀 있었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연 씨는 빚이 없다고 했거든요. 저도 제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말이에요. 미연 씨가 약국에서 돌아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미연 씨, 이거 뭐예요? 서류를 보여주니 미연 씨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걸? 보석함 열어드리다가 우연히 봤어요. 이게 뭔가요? 28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요. 미연 씨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용실 폐업할 때 어쩔 수 없이 카드로 처리한 게 있어요. 원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언제요? 결혼한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요. 혜우 씨가 상처받을까봐 말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아서 갚을 생각이었거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배신감이 들었어요. 유정이한테 30만 원 보내는 것도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정작 자신은 280만 원 빚을 숨기고 있었다니요. 미연 씨, 저한테 유정이 용돈 줄이라고 하면서 본인 빚은 숨기셨어요?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혼자 감당할 문제고, 부부가 됐으면 이런 건 미리 얘기했어야죠. 저도 제 상황 다 말씀드렸잖아요. 미연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혜우 씨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봐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힘들었어요. 미연 씨는 계속 사과했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분노와 실망,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뒤섞였습니다. 미연 씨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신뢰가 깨진 기분이었어요. 28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걸 언제까지 갚으실 계획이었어요? 매달 조금씩 갚고 있어요. 20만 원씩 갚으면 1년 정도면. 그럼 지금까지 얼마나 갚으셨어요? 아직 60만 원 정도요. 더 말이 안 됐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갚는다면서 3개월 동안 60만 원만 갚았다는 게요.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미연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얼마나 남았어요? 미연 씨는 한참 망설이더니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실제로는 32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매달 최소 금액만 갚고 있어서 원금은 거의 줄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자만 내고 있었던 셈이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미연 씨가 그렇게 절약을 강조했던 이유, 제가 유정이한테 주는 용돈을 문제 삼았던 이유가 모두 이해됐어요. 본인 빚 때문에 경제적으로 빠듯했던 거였죠. 미연 씨,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도 도와드릴 수 있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혜우 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숨겨진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요. 신뢰라는 게 생각보다 약한 것 같았어요.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는 거였죠. 미연 씨는 분명 악의가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속인 건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딸에게 주는 돈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본인 문제는 숨겼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서로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연 씨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저도 뭔가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신뢰에 금이 간 느낌이었죠. 이제 서로를 완전히 믿기가 어려워진 것 같았습니다. 보석함 사건 이후 미연 씨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지냈지만 예전 같은 편안함은 사라졌어요. 그런 상황에서 추석이 다가왔죠. 미연 씨가 말했습니다. 혜우 씨, 도연이가 추석 때 올 거예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거니까 잘 부탁드려요. 도연 씨는 미연 씨의 외동딸로 35살이었어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만날 기회가 없었거든요. 결혼식 때도 간단히 인사만 나눴을 뿐이었죠. 추석 이틀 전 도연 씨가 아이들과 함께 왔습니다. 10살 된 아들과 7살 된 딸이었어요. 아이들은 활발했지만 도연 씨는 생각보다 차갑더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도연 씨는 미연 씨만 안아주고 저에게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도연 씨.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딱딱한 인사였습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흘렀지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심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도연 씨가 부엌에서 미연 씨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니, 정혜우 씨는 뭐 도와주는 거 없어요? 응? 혜우 씨 말이야?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요리 같은 거요. 남자도 이제 요리 정도는 해야죠. 저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는데 그 말이 들렸어요. 뭔가 제가 게으른 남편인 것처럼 평가하는 느낌이었죠. 점심 식사 때는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연 씨가 자리 배치를 정하더군요. 어머니는 여기 앉으시고 아이들은 이쪽에, 정혜우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어요. 마치 손님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혜우 씨를 왜 거기에 앉히니? 가장 자리에 앉으셔야지. 미연 씨가 말했지만 도연 씨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장 편한 자리에 앉으시는 게 맞죠. 결국 저는 도연 씨가 정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불편한 기분이었어요. 도연 씨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적당히 대답할 뿐이었죠. 아이들이 참 예쁘네요. 몇 살이라고 했죠? 10살, 7살이요. 학교는 재미있어 하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반면 미연 씨와는 끝없이 대화를 나누더군요.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제 딸 유정이와 손녀 현수가 왔어요. 추석 인사를 드리러 온 거였죠. 유정이는 미연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어머, 유정이구나. 현수도 왔네. 어서 들어와. 미연 씨는 반가워했지만 도연 씨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아이들끼리도 어색했죠. 현수는 8살인데 도연 씨 아이들보다 어렸거든요. 현수야, 인사해. 이모라고 불러. 유정이가 현수에게 말했는데 도연 씨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굳이 이모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언니, 오빠라고 하면 되죠.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정이 얼굴도 굳어졌어요. 아, 네. 그렇게 할게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현수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연 씨가 주방에서 미연 씨와 대화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준비하세요? 사람이 몇 명인데. 유정이네도 왔으니까 좀 푸짐하게 하려고.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아요? 돈도 돈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제 딸과 손녀가 온다고 음식을 좀 더 준비하는 게 그렇게 문제인가 싶었거든요. 유정이도 그 말을 들었는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 우리 일찍 갈까요? 괜히 패 끼치는 것 같아서요. 아니야, 천천히 있어라. 추석인데.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눈치 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식사 자리에서는 더 노골적인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연 씨가 자꾸 자신의 아이들만 챙기더군요. 민수야, 많이 먹어. 할머니가 해주신 거야. 서윤아, 이것도 먹어봐. 반면 현수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현수는 어린 나이에도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죠. 평소보다 조용했거든요. 유정이가 현수에게 반찬을 떠주려고 하니까 도연 씨가 말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편식이 심해서 많이 못 먹어요. 특히 서윤이는 알레르기도 있고 마치 현수가 너무 잘 먹는다는 식으로 들렸어요. 유정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현수야, 천천히 먹어.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두 딸들 사이의 신경전이 점점 심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후식을 먹을 때였습니다. 미연 씨가 과일을 깎아주시는데 도연 씨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혼자서 이 많은 일을 다 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마치 제가 미연 씨를 부려먹고 있다는 식이었어요. 아니야, 혜우 씨도 많이 도와주셔. 미연 씨가 말했지만 도연 씨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대부분 하시잖아요. 요즘 남자들은 집안일도 나눠서 하는데. 그 순간 참았던 화가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추석날에 싸울 수는 없었죠. 유정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우리 이만 가볼게요.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유정이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어요. 현수도 영문을 모르면서도 엄마를 따라 일어났죠. 그래, 알겠다. 조심히 들어가. 유정이와 현수를 배웅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딸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도연 씨는 유정이가 떠난 후에도 계속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미연 씨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했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정말 가족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도연 씨에게는 저는 여전히 어머니를 빼앗아간 이방인일 뿐이었죠. 추석 당일 아침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도연 씨는 어머니 미연 씨와 함께 차례 준비를 하면서도 제게는 별다른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서 거실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현수가 제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만든 작은 목각 인형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아, 그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나무로 깎은 토끼란다. 우와,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현수는 눈을 반짝이며 토끼 인형을 만져봤어요. 순수한 아이의 반응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죠. 그래, 현수도 하나 만들어줄까? 정말요? 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때 도연 씨가 부엌에서 나와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수야, 할아버지 귀찮게 하지 마. 괜찮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요.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들뜨면 안 돼요. 도연 씨 말투에는 제가 현수와 친해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현수는 그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해졌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미연 씨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추석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어요. 갈비찜, 송편, 나물들까지 정말 풍성했죠. 자, 다들 많이 드세요. 미연 씨가 밝게 말씀하시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도연 씨와 유정이 사이의 신경전은 여전했죠. 와, 정말 맛있어요. 현수가 갈비찜을 한 입 먹고 감탄했어요. 아이다운 솔직한 반응이었죠. 많이 먹어, 현수야. 제가 현수에게 반찬을 더 떠주려는데 미연 씨가 말했어요. 현수가 참 잘 먹네요. 보기 좋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현수가 갑자기 환하게 웃으며 미연 씨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가 만드신 거 맞죠? 현수의 맑은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현수가 미연 씨를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보니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연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직 그런 소리 들을 준비가 안 됐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가 싫으세요? 현수의 작은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8살 아이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죠. 싫다는 게 아니라 미연 씨가 말을 흐리는 사이 도연 씨가 끼어들었어요. 현수야, 어머니한테는 그냥 이모라고 하는 게 어때? 왜요? 할아버지 부인이시잖아요. 현수의 순진한 질문에 도연 씨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유정이도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미연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현수야, 미안해. 아직은 할머니라고 불리기가 좀 어색해서 그래. 하지만 이미 현수의 얼굴에는 상처를 받은 표정이 역력했어요. 아이는 거절당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현수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순수한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현수야, 잘못한 게 아니야. 제가 현수를 달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현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거든요. 흑, 흑. 현수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왜 자신이 거절당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친근감을 표현한 것뿐인데 차갑게 대해지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죠. 유정이가 현수를 끌어안으며 달랬어요. 현수야, 괜찮아. 울지 마. 하지만 유정이의 얼굴도 얼어 있었습니다. 제 딸의 표정에서 분노와 실망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아빠. 유정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서늘했어요.
마치 이게 아빠가 선택한 가족이냐는 무언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죠. 미연 씨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현수야, 미안해. 이모가 잘못했어. 이모요? 할머니 아니에요? 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되물었어요. 아이 목소리에는 혼란과 상처가 가득했죠. 도연 씨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할머니가 아니야. 그냥 이모라고 하면 돼. 그 말에 현수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웠어요. 현수를 달래자니 미연 씨가 서운해할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제 손녀가 너무 불쌍했거든요. 현수야, 할아버지가 있잖아.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제가 현수를 데리고 거실로 가려고 했는데 유정이가 먼저 일어났어요. 아빠, 우리 그냥 갈게요. 유정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유정아, 잠깐. 됐어요. 현수가 너무 상처받았어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유정이가 현수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현수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뭐 잘못했어요? 현수가 저에게 물어보는 목소리가 너무 애잔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야, 현수는 아무 잘못 없어. 할아버지가 미안해. 저는 현수를 꼭 안아줬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미연 씨가 뒤늦게 말했어요. 유정아, 오해하지 마. 나도 현수가 좋은데 그냥 아직 어색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유정이의 말은 차가웠어요. 이해한다고 하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죠.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가실래요? 유정이가 저에게 묻는 말에 순간 숨이 막혔어요. 딸과 손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이 집에 남아있을 것인가.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선 기분이었죠. 나는 여기 있을게. 현수 잘 데려다줘. 제 대답에 유정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죠.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현수가 눈물을 훔치며 인사했어요. 그 작은 뒷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도연 씨는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식사를 계속했고 미연 씨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죠. 그 순간 처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제 혈육인 딸과 손녀가 이 집에서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 오히려 모든 걸 망쳐놓은 것 같았거든요. 현수와 유정이가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도연 씨는 하루 더 머물다가 아이들과 함께 돌아갔고 미연 씨와 저는 서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지내고 있었죠. 미연 씨는 몇 번 말을 걸어보려고 했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현수가 울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혜우 씨, 그때 일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좀 당황해서.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사과했지만 저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현수가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 집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시장에 가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미연 씨와 함께 갔는데 그날은 혼자 나섰어요. 서로 말도 제대로 안 하는 상황에서 같이 다니기가 어색했거든요. 동네 전통시장은 늘 북적거렸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저는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다투는 소리 같았는데 목소리가 익숙하더군요. 고개를 돌려보니 미연 씨가 다른 주민 몇 분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미연 씨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상대방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두 분이었는데 평소에 이 동네에서 자주 보던 분들이었죠. 오미연 씨,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분명히 남편 얘기하면서 맞아요. 우리만 들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하지만 들키지 않게 다른 가게를 둘러보는 척했죠. 정말 오해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미연 씨가 변명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뭔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오해가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남편이 집에서 맨날 빈둥거린다고 목공질이나 하면서 집만 더럽힌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연 씨가 제 목공 취미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아침마다 라디오 소리가 시끄럽다고 자기는 6시에 일어나서 집안 정리하는데 남편은 늦게까지 잔다고도 했잖아요. 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미연 씨가 우리 집 사정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았다는 충격이었거든요. 아, 그건 그냥 순간적으로 그런 말을 순간적으로 해요? 남편 흉을 그렇게 보는 게 정상인가요? 다른 주민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미연 씨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표정은 차가웠거든요. 조심할 게 아니라 남편한테 사과해야죠. 우리도 정혜우 선생님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급하게 다른 쪽으로 피했죠.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정혜우 선생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혹시 부인분이 다른 분들한테 선생님 얘기하는 거 알고 계세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 그럼 모르시는구나. 사실 말하기가 좀 그런데 부인분이 선생님 흉을 꽤 보시던데요. 그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진 거였죠. 어떤 말을요?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신다고, 취미 활동만 하시면서 집만 어지럽힌다고. 그런 얘기들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죠. 정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왜 부인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가게 아저씨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도 몇 번 들었는데 부인분이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물건도 제대로 사지 못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 들어서니 미연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혜우 씨, 왜 그래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시장에서 들었어요. 짧게 말했지만 미연 씨는 바로 알아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혜우 씨, 그건 제 목공 취미가 그렇게 싫으셨어요? 라디오 소리가 그렇게 시끄러웠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서운함이 더 컸거든요. 혜우 씨, 오해예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집에서 빈둥거린다고 하셨다면서요? 미연 씨가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순간적으로, 그런 말들이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였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미연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때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요? 무슨 스트레스 때문에 남편 흉을 보시는 거예요? 추석 때 일도 그렇고, 도연이 얘기도 그렇고, 저도 힘들었어요. 미연 씨의 변명을 듣고 있자니 더 화가 났어요. 추석일은 도연 씨와 미연 씨가 제 딸과 손녀에게 상처를 준 건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표현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주는 남편이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신 거군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 남편이라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미연 씨는 계속 사과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죠. 특히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남편을 흉보는 아내라니.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연 씨와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었죠. 그런 어색한 상황에서 합창단 발표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발표회에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미연 씨와 함께 무대에 서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해온 일이고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죠. 혜우 씨, 오늘 발표회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미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며칠 동안 계속 사과하려고 했지만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네, 가야죠. 약속이니까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2시 동사무소 대강당에 도착했습니다. 발표회 준비로 분주한 분위기였어요. 10명 정도 되는 합창단 회원들과 그 가족들로 강당이 북적거렸죠. 혜우 씨, 여기 계셨네요. 동기 회원인 김철수 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오늘 떨리시죠? 저는 벌써 심장이 뛰네요. 네, 저도 그래요. 사실 떨리는 건 발표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연 씨와 함께 있는 게 더 불편했거든요. 드레싱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발성 연습을 했습니다. 미연 씨는 다른 소프라노 회원들과 함께 있었고 저는 베이스 팀과 어울렸죠.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게 된 거였어요. 정혜우 씨,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베이스 팀 리더인 박수호 씨가 물어봤어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베이스가 탄탄해야 전체가 살아나니까요.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미연 씨가 신경 쓰였어요. 혹시 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거든요. 드레싱룸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연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귀에 익숙한 목소리였죠. 아, 정말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어요.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회원이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 말이에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또 제 얘기를 하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남편분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고집만 세고 연습도 제대로 안 해요. 집에서 연습해보자고 해도 귀찮아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집에서도 나름대로 연습했거든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혼자 불러보기도 했고요. 어머, 그러면 오늘 발표회 괜찮을까요? 글쎄요. 걱정이에요. 틀릴까봐. 미연 씨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발표회를 망칠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남자분들이 대체로 그러시더라고요. 연습을 대충대충 하시니까.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말이에요. 다른 회원들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연습을 대충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였죠. 그래도 베이스 파트는 중요한데. 그러니까요. 베이스가 틀리면 전체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 말들을 듣고 있자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합창단의 짐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박수호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혜우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죠. 무대 시작 30분 전 전체 회원들이 모여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지휘자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미연 씨가 한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평소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말씀이 끝나고 각자 위치로 이동했어요. 무대 옆에서 대기하면서 관객석을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회원들 가족은 물론 동네 주민들도 많이 왔더군요. 다음 순서는 성인 합창단의 고향의 봄입니다. 사회자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드디어 우리 차례였죠. 무대에 오르면서 관객석을 다시 봤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만났던 분들도 있었고 평소에 인사하던 이웃들도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을까 걱정됐죠.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봉을 들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전체가 함께 노래를 시작했어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평소 연습한 대로 노래했거든요. 하지만 2절로 넘어가면서 뭔가 이상했어요. 제 목소리가 다른 베이스 파트와 맞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옆에서 박수호 씨가 저를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 건너 산동네 꽃밭에서 고음 부분에서 완전히 틀렸어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음을 냈거든요.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연 씨가 저를 돌아보는 게 보였는데 그 눈빛이 차갑더군요. 역시 연습을 제대로 안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 소리가 났지만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다른 회원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모두 저 때문에 실수했다는 걸 알고 있었죠. 혜우 씨, 괜찮으세요? 박수호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에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 표정은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소프라노 팀 몇 분이 저를 보는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발표회가 모두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마련됐어요. 동사무소 옆 음식점에서 간단한 회식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자리에 앉는데 미연 씨가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역시 걱정한 대로 됐네요. 뭐가요? 우리 남편이요. 연습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오늘 실수가 많았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서 베이스 파트가 좀 이상했구나. 남자분들이 대체로 연습을 대충 하시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더 눈에 띌 것 같았거든요. 혜우 씨,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옆자리 회원이 위로해줬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죠.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그것도 제 아내 때문에 말이에요. 미연 씨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었거든요. 그날을 계기로 우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합창단 발표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미연 씨와 저는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대화는 거의 없고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이죠. 식사도 따로 하고 TV도 따로 봅니다. 마치 세입자처럼 살고 있는 기분이에요. 매일 밤 잠자리에 누우면 같은 생각이 반복됩니다. 과연 이 결혼이 옳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끝없이 이어져요. 천장을 바라보며 새벽 2시, 3시까지 뜬 눈으로 지새는 날이 많아졌죠. 어젯밤에도 그랬어요. 옆에서 미연 씨가 잠들어 있는데 저는 도무지 잠이 오지 않더군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히 사람이 옆에 있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로웠거든요. 결혼하기 전 5년 동안 혼자 살았을 때는 외로워도 그냥 외로움이었어요.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 있는데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요. 이런 외로움이 더 잔인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미연 씨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표정을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거든요. 가끔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우리 둘 다 불행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며칠 전 딸 유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추석 이후 처음이었죠. 아빠,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아빠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유정이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말하기는 어려웠죠. 아니야, 별일 없어. 아빠, 현수가 아직도 그때 일을 기억해요. 가끔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8살 아이가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는 거였거든요. 현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빠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아빠, 정말 괜찮으시죠? 유정이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 결혼을 고집한다고 해서 누가 행복해질까요? 저도 불행하고 미연 씨도 불행하고 심지어 제 딸과 손녀까지 상처받았는데 말이에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을 받아보는 거예요. 부부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법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연 씨가 응할까 싶어요. 지금까지의 행동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진지한 대화를 시도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인 문제들을 모두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는 거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정말로 이 결혼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은 상처가 생겼거든요. 현수를 울린 일, 동네에서 제 흉을 본 일, 합창단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일. 이런 것들이 대화 한 번으로 해결될까요? 세 번째는 이별이에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혼자 사는 거죠. 72살 나이에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괴로운 동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혼자 살면 최소한 제 딸과 손녀와는 편하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현수도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테고요.
목공 취미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라디오도 마음껏 들을 수 있죠. 하지만 다시 혼자가 되면 외로울 거예요. 그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72살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요? 어젯밤에도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창밖을 보니 새벽 4시였죠. 미연 씨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 저는 여전히 잠들 수 없었어요. 가만히 미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를 위로해주고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미연 씨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소통하는 방법도 달랐죠. 그런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보다는 서로를 바꾸려고만 했어요. 결혼 전에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봤어야 했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던 걸까요? 요즘은 거울을 보면 늙어 보이는 제 모습에 놀라곤 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주름이 더 생긴 것 같고 표정도 어두워진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남은 인생을 다 보내야 할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도 위험해요.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거든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요. 미연 씨와 한번 정말 솔직한 대화를 해볼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점을 털어놓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만약 둘 다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만약 둘 중 하나라도 이미 마음이 떠났다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에요. 72살의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상담을 받아서라도 결혼을 지켜보려고 노력하시겠어요? 아니면 서로의 행복을 위해 깨끗하게 정리하시겠어요? 혼자의 외로움과 둘이 함께하는 불행함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조언이 절실합니다. 제게 지혜를 나눠주세요. 62세에 재혼 후 한 달. 어찌나 후회되던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괜찮았어요. 아이들도 자주 와주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으면 문득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남편과 함께 보던 뉴스를 혼자 보고 있으면 옆에서 중얼거리던 그의 목소리가 그리워졌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는 더욱 적막했죠. 그러던 어느 날 노래교실에서 만난 김정훈 씨가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라고 했고 저보다 2살 위였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언제부터인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혼자 지내느라 많이 외롭죠? 정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 말에 왜 그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던지요. 오랫동안 누구도 저의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네, 가끔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라고 대답했더니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나도 아내를 잃고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날부터 정훈 씨는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날씨가 추우니. 감기 조심하세요. 맛있는 거 드셨나요? 이런 소소한 관심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3년 동안 그 누구도 저에게 이런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정훈 씨가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는 거예요. 반찬을 제 앞으로 밀어주고 물잔이 비면 바로 채워주고요. 혼자 드시면 밥맛도 없죠? 앞으로 자주 같이 식사해요. 정훈 씨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만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정훈 씨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걷고 있으니까 예전 신혼시절 같네요. 라고 말하는데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도 참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도 있었어요. 너무 빨리 가까워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정훈 씨는 제 그런 마음을 알아차린 것처럼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요. 나도 조심스럽거든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성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 후로 정훈 씨와의 만남이 잦아졌습니다. 주 2-3회씩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드라이브도 했어요. 정훈 씨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줬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했더니 정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지낼 때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다려져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외로웠던 지난 3년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62세에 재혼을 결심하고 단 한 달 만에 그 결정을 그렇게 후회하게 될 줄은요. 그 따뜻했던 미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그 다정한 말들이 모두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요.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아이들의 걱정을 조금만 더 들어봤다면 어쩌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훈 씨와 만난 지 2달이 지나면서 저희 사이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함께 있을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정훈 씨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좀 더 간절해 보였달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정훈 씨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 나이에 뭘 망설여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좋은 분이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너무 갑작스럽지 않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정훈 씨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나이가 이런데 연애를 오래 할 필요가 있나요? 서로 좋으면 빨리 결정하는 게 맞죠. 사실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망설여졌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둘째 민호는 아직 제가 재혼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 같았어요. 특히 민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저를 많이 걱정해 왔거든요. 주말이 되어서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수와 민호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다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음식을 많이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서 신경이 쓰였거든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분이 있어. 그 순간 식탁 분위기가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민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놀란 듯이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에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불쾌감이 묻어났어요. 저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노래교실에서 만난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전직 공무원이라서 안정적이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민호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얼마나 만났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뭘 알고 계세요? 둘째답게 형보다는 차분했지만 역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2달 정도 만났는데 정말 좋은 분이야. 나 혼자 있을 때 많이 챙겨주고 매일 연락도 해주고. 2달이요? 민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엄마, 고작 2달 만났다고 결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 가족은 만나보셨어요? 집은 어디 사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전 직장은 어디였는지 제대로 알아요? 저는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런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좋다는 느낌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 건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그런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일부러 접근해서. 사기꾼이라니, 그런 말 하지 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훈 씨를 그렇게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빴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민수가 더욱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분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도 많이 마음 아팠어요. 재혼하시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정훈 씨가 제 가족들과 만나는 것을 계속 미뤘거든요. 아직 시기상조야. 우리가 더 확실해지면 그때 소개할게. 괜히 서두르다가 부담만 줄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 자꾸 회피했어요. 그분이 가족 만나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말하자 민호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 결혼할 생각이면 가족 만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숨길 게 없다면 왜 피해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결혼 전에 양가 부모님 다 만나보고 했잖아요. 그게 예의이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훈 씨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으니까요. 너무 빨리 가족들한테 소개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은 더욱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아이들과 계속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민수는 심지어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정훈 씨를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결혼 사기꾼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 해요. 민호는 매일 전화해서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엄마,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빨라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훈 씨는 오히려 아이들이 반대한다는 말을 듣고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아이들이 반대하니까 더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질 거예요. 아이들 마음 바뀔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훈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혼인신고 할까요? 간단하게 둘이서만요.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설명하면 되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것 같은데. 아이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나이가 이런데 뭘 더 기다려요?
아이들 설득할 시간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도 받아들일 거예요. 정훈 씨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아이들과 계속 다투는 것도 정말 지겨웠거든요. 매일 전화해서 잔소리하고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요. 정훈 씨 얘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싸늘해지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이불 속에서 한참 생각해 봤어요. 내 인생인데 왜 아이들 눈치를 봐야 하지? 지금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 행복을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정훈 씨는 며칠 동안 계속 설득했어요. 혼인신고부터 하고 아이들한테는 나중에 천천히 이해시키면 돼요. 일단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거예요. 계속 이렇게 싸우면 서로만 상처받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이들이 계속 반대만 하니까 영원히 평행선일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제가 결정할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야 하나 싶었어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아이들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요. 정훈 씨가 너무 좋아하면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잘 결정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혼인신고하는 날 아침 구청에 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아이들한테 미안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훈 씨가 워낙 확신에 차 있고 행복해 보여서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들어서니까 가슴이 떨렸어요. 신고서를 받아서 작성하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정훈 씨는 능숙하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요.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재혼을 했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정훈 씨가 제 어깨를 꼭 안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에요. 남은 인생 행복하게 보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6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가득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혼인신고서 한 장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단 한 달 뒤에는 그 결정을 그렇게 깊이 후회하게 될 줄은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서 정훈 씨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봅시다. 그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지금까지 정훈 씨 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밖에서만 만났었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정훈 씨는 계속 말했어요. 집이 좀 오래됐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썼네요.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는 모습이 더 진실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도착한 곳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있고 계단도 삐걱거렸어요. 전직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곳에 사는구나 싶어서 약간 의외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정훈 씨가 문을 열어주는데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오랫동안 환기를 안 한 듯한 냄새였죠. 거실도 생각보다 훨씬 좁았고 가구들도 낡아 보였습니다. 정훈 씨는 제 표정을 살피더니 급하게 말했어요. 곧 이사할 예정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요. 지금은 임시로 사는 거라서. 그렇게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임시라면 괜찮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기분이 들었어요. 혼자 산다고 해도 너무 정리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쌓여 있고 테이블 위에는 신문과 서류들이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정훈 씨가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걸린 달력은 작년 것이었고 화분 속 화초들은 다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을씨년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차를 가져오면서 정훈 씨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어떻게 정리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제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되물었지만 정훈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서로 알아야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그 말투가 뭔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정훈 씨의 목소리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좀 더 직설적이고 차갑달까요? 식당을 정리하면서 얼마 정도 받았어요? 계속해서 묻는 정훈 씨를 보며 저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한 사이니까 숨길 것도 없겠다 싶어서 대답했어요. 2억 정도 받았어요. 그걸로 지금 건물 하나 사서 월세를 받고 있고요. 제가 말하자 정훈 씨의 눈이 번쩍했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월세는 얼마나 나와요? 정훈 씨가 더 관심 있게 물었어요. 목소리에 흥미로운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요. 제가 대답하자 정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부부니까 통장도 합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따로 관리하면 복잡하잖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통장을 합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뜻이에요. 서로 숨기는 것 없이요. 나도 내 통장 다 보여줄게요. 정훈 씨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첫날에 갑자기 재산 이야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통장을 합치자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이미 결혼한 사이인데 의심한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좀 갑작스러운 것 같은데. 제가 말하자 정훈 씨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갑작스럽다니요?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끼리 뭘 숨겨요? 목소리에 약간 불쾌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정훈 씨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마 결혼 첫날이라서 서로 어색한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래도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하자 정훈 씨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확실히 어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정훈 씨는 계속 제 재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금은 얼마나 있어요? 다른 부동산은 없어요? 보험은 뭘로 들어놓았어요? 하나하나가 다 불편했지만 결혼한 사이니까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졌습니다. 정훈 씨는 제가 가져온 짐을 정리하면서 계속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이거 비싸 보이네요. 이 반지 금이에요? 이런 식으로 제 물건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였거든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훈 씨는 금세 잠이 들었지만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곧바로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결혼 첫날이니까 어색할 수 있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저는 스스로를 계속 달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정훈 씨는 똑같았어요. 은행 가서 통장 정리 좀 해봅시다. 부부 공동 명의로 만들면 세금도 절약되고 좋아요. 계속해서 돈 이야기만 하는 정훈 씨를 보며 저는 점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까지 해버린 상황이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아직 말도 하지 않았고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처음이니까 서로 어색한 거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후회가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62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설레었는데 이제는 불안함만 가득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훈 씨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평소에 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간섭하기 시작한 거죠.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등산 모임에 참석하는 게 제 일과였거든요. 그런데 정훈 씨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어요. 어디 가세요? 물어보는 목소리에 뭔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등산 모임 가려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가는 거예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는데 정훈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등산 모임이요? 거기 남자들도 많이 오죠?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요. 남녀노소 다 와요. 건전한 모임이에요. 제가 설명했지만 정훈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결혼한 사람이 그런데 왜 가요? 혼자 다닐 때랑은 다르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정훈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등산 모임이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건데요.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제가 반박했지만 정훈 씨는 더욱 단호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가지 마세요. 내가 싫어해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5년 동안 꾸준히 참석했던 모임인데 갑자기 가지 말라니요. 하지만 첫 주라서 그냥 넘어갔어요. 아직 서로 적응 중이니까 조금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은 집에 있으면서 정훈 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는 노래교실 문제가 생겼어요. 목요일 오후에 평소처럼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 정훈 씨가 또 물어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디 가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노래교실이요. 거기서 만났잖아요, 우리. 제가 웃으면서 말했는데 정훈 씨는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다니세요. 나랑 만났으니까 더 이상 갈 필요 없죠.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왔어요. 왜요? 노래 배우는 게 좋은데요. 취미 활동인데 왜 못 가게 해요? 제가 따지듯이 말하자 정훈 씨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취미 활동? 거기 남자 선생님 있죠? 그리고 남자 학생들도 많고요. 결혼한 여자가 그런 데서 남자들이랑 어울리는 게 보기 좋아요? 정훈 씨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노래교실이 뭐 그런 곳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는 정말 순수하게 노래만 배우는 곳이에요. 제가 항변했지만 정훈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순수하든 말든 보기가 안 좋아요. 앞으로 가지 마세요. 결국 그날도 노래교실에 가지 못했어요. 5년 동안 꾸준히 다니던 곳인데 갑자기 못 가게 되니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재가 들어왔어요. 오랜 친구인 정미 씨와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정훈 씨가 또 간섭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가세요? 자주 만나네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어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예요. 오랜 친구라서요. 제가 설명했지만 정훈 씨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친구들이랑 어울릴 거예요? 이제 가정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친구 만나는 것까지 왜 제재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친구 만나는 게 왜 가정에 방해가 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정훈 씨도 화를 냈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결혼한 여자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수다나 떨고 있으면 보기 좋아요? 집에서 남편이랑 있는 게 맞죠? 정훈 씨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이런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그날도 결국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했어요. 정미 씨가 왜 갑자기 못 나오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설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못 나오게 한다고 말하기도 창피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아이들과의 만남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주말에 민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겠다고 연락했는데 정훈 씨가 거부했어요. 주말에는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혼인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정훈 씨의 말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아이들과 손주들인데 왜 방해라고 하는 건지요. 제 아이들이에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러 오는 거고요. 제가 항변했지만 정훈 씨는 단호했어요. 아이들은 나중에 만나세요. 지금은 우리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결국 민수에게 연락해서 이번엔 못 온다고 했어요. 민수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스마트폰 문제였어요. 어느 날 정훈 씨가 갑자기 제 스마트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거 너무 복잡해 보여요. 우리 나이에 그런 걸 쓸 필요가 있나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멍하니 있었어요. 폴더폰으로 바꾸세요. 전화만 할 수 있으면 되죠.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들이나 쓰는 거예요. 정훈 씨의 제안에 깜짝 놀랐어요. 스마트폰으로 친구들과 연락하고 아이들과 사진도 주고받는데 갑자기 폴더폰을 쓰라니요. 왜요? 스마트폰이 편한데요.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보내고. 제가 말하자 정훈 씨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전화기는 전화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결국 며칠 후에 정훈 씨와 함께 휴대폰 매장에 가서 폴더폰으로 바꿨어요. 스마트폰을 쓸 때보다 불편했지만 계속 그 문제로 싸우기 싫어서 그냥 따라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씩 쌓이면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가기 시작했어요. 등산도 못 가고 노래교실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아이들도 못 보고요. 하루 종일 정훈 씨와 둘이서만 집에 있으니까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후회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아이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밤에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이런 통제와 고립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앞으로 훨씬 더 큰 충격과 후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결혼한 지 3주째 되는 날이었어요. 오후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제 건물 세입자인 김 씨였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김 씨의 목소리가 뭔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어보니 김 씨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게 남편분이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월세 통장을 바꾸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훈 씨가 언제 세입자에게 연락했다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황해서 물어보자 김 씨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제 남편분이 전화하셔서 앞으로 월세는 본인 통장으로 넣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통장 번호도 주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바뀐다고 해서 혹시 사장님께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정훈 씨가 제 허락도 없이 세입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월세 통장을 바꾸라고 했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계속 기존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제가 급하게 말하자 김 씨가 안도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상했어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훈 씨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정훈 씨가 외출해서 집에 없을 때 전화가 왔던 거라 다행이었어요. 만약 정훈 씨가 옆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정훈 씨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후에 정훈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세입자한테 왜 연락했어요? 월세 통장 바꾸라고요? 정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이내 태연해졌어요. 아, 그거요?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말하는 정훈 씨를 보며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제 허락도 없이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따지듯이 물어보자 정훈 씨가 오히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남자 집주인이 더 신뢰감 있죠. 세입자들도 그게 더 좋아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제 건물인데 왜 정훈 씨 명의로 월세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그래도 제 건물이잖아요. 왜 당신 통장으로 받아요? 제가 더 강하게 따지자 정훈 씨가 살짝 짜증을 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요? 나중에 정산하면 되잖아요.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동 재산이라는 건 맞지만 굳이 정훈 씨 통장으로 받을 이유는 없었거든요. 정산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그냥 제 통장으로 계속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반박하자 정훈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됐어요. 이미 바꿨으니까 그냥 두세요. 매달 정산해서 드릴게요.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얘기를 하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정훈 씨는 거실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정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조용한 밤이라 어느 정도 들렸습니다. 저는 몰래 문틈으로 들어봤어요. 이번엔 확실해. 건물 있고 현금도 꽤 있고 정훈 씨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한 3억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 월세도 이제 내 통장으로 들어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뽑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아직 의심은 안 하는 것 같아. 순진해서 다행이야.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훈 씨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다음 타겟은 누구로 잡을까? 이번 일 끝나고 나면 또 찾아봐야지. 그 말에 정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타겟이라니, 그럼 저는 그냥 사기의 대상이었던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돌아갔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해 봤어요.
방금 들은 게 정말일까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했어요. 정훈 씨는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제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설명이 되는 거였죠. 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적극적이었는지, 왜 가족들과 만나는 걸 피했는지, 왜 결혼을 그렇게 서둘렀는지, 왜 제 재산에 대해서만 관심을 보였는지, 모든 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왜 제 일상을 통제하려고 했는지도 알겠어요.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나면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고립시키려고 한 거였어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정훈 씨에게 직접 따져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62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났다고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그냥 사기꾼의 먹잇감이었던 거예요. 외로움을 이용당한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 제가 고집을 부린 것도 후회됐어요. 아이들이 정말 저를 걱정해서 말한 건데 저는 감정에 휘둘려서 그런 걱정을 무시했거든요. 이제 후회는 공포로 바뀌었어요. 정훈 씨가 정말로 제 재산을 다 가져갈 수도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정훈 씨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의심의 눈으로 그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밤늦게 자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는 잠든 척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부산 쪽은 어때? 괜찮은 타겟 있어? 정훈 씨가 누군가에게 묻고 있었어요. 부산이라니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아, 그 할머니는 자식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했어. 요즘 젊은 것들이 워낙 의심이 많아서. 정훈 씨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묻어났어요. 할머니라는 표현을 쓰는 걸 보니 저 같은 연령대 여성들을 노리는 게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또 다른 통화가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대구에서 한 건 끝났어. 2억 반 정도 빼냈지. 그 할머니는 정말 순진했어. 정훈 씨가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었어요. 2억 반이라니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번 서울 거는 더 큰데 건물도 있고 현금도 많아. 한 3억은 될 것 같아. 제 얘기를 하는 게 분명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혼인신고는 했어? 그래야 확실하지. 상대방이 묻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했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혼인신고만 하면 절반은 성공한 거야. 정훈 씨의 대답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혼인신고가 사기의 핵심이었던 거죠. 며칠 후에는 더욱 끔찍한 통화를 들었습니다. 전주에서 했던 방식대로 하면 돼. 먼저 월세 통장 바꾸고 그 다음에 대출받게 하는 거야. 정훈 씨가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마치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보통 한 달 정도면 의심하기 시작해. 그 전에 최대한 빼내야 해. 한 달이라는 기간이 나오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이 딱 한 달째였거든요. 나이 많은 여자들은 외로움 때문에 쉽게 넘어가. 매일 연락하고 자주 만나고 좀 밀어붙이면 금세 결혼까지 가져갈 수 있어. 정훈 씨의 말에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느꼈던 그 모든 감정들이 다 계산된 것이었구나 싶었거든요. 가족들이 반대하면? 그럼 어떻게 해? 상대방이 걱정스럽게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 만나는 걸 최대한 피하고 서둘러서 혼인신고부터 해버려.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으면 어쩔 수 없잖아. 정훈 씨의 대답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왜 정훈 씨가 저에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는지, 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를 꺼냈는지, 왜 아이들과 만나는 걸 계속 미뤘는지, 왜 혼인신고를 그렇게 서둘렀는지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왜 결혼 후에 제 일상을 통제하려고 했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만나면 상담받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고립시켜서 의심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한 거였어요. 폰도 바꾸게 했어? 스마트폰 쓰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위험해. 상대방이 묻자 정훈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폴더폰으로 바꿨지. 나이 많다는 핑계로 하면 쉽게 넘어가더라고. 저는 정말 바보였구나 싶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된 것이었는데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들은 통화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 일 끝나면 광주로 가볼 생각이야.